받아가지고 발표문에 대한 것보다 제가 이제 올해 보면서 국내적인 상황, 정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환율 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쭉 설명하기에는 좀 저기한 것 같고, 그전에도 제가 발표해서 한번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만 있고. 그래서 먼저 현재 그 제국주의 체제라고, 현대 제국주의 체제가 역사적 전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현대 제국주의 구조적 특징은 약탈과 착취인데, 약탈은 금융적 약탈이고 착취는 그 밸류체인에 의한 잉여가치 착취의 이중구조로 돼 있다.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내려가냐. 그 다음에 그 체제 모순이 2008년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때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체제 위기가 분출했고, 이거는 더 이상 현재 체제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는 이제 국제독점자본주의라고 명명을 하지만 보통은 신자유주의 체제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때 이후에. 그러면 그 역사적 전환기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자본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이후, 그러니까 제국주의 단계 이후 크게 세 번의 전환기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1870년대 제국주의 성립기, 독점자본주의 성립기 때 한번 크게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이게 모순에 의해서 한 3, 40년대 체제 분기와 재편기로 해서 한번 왔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70년대, 80년대 신자유주의로 변화되는 큰 변화가 한번 있었고요. 이 정도의 버금가는 변화가 지금 변화의 국면에 있다. 대전환. 그래서 저는 이걸 대전환기 내지는 대공황기에 지금 진입하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대전환기에는 어떤 형태의 양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죠. 전쟁. 모든 이런 대전환기 때는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노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속되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3차 대전에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1, 2차 대전은 이렇게 급격한 전면전의 형태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대전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전반적 열정과 함께 경제전쟁, 하이테크 전쟁, 금융전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총체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3차 대전이 이미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전쟁의 성격을 통해서 현재 그 국제독점자본주의의 그 전선의 대립 축을 저는 달리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국주의 간 대립 축을 중국과 미국의 대립을 주축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그 견해에 반대를 하고요. 저는 중심 축이 유럽과 미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전쟁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 달러 패권 재편과 유럽을 재종속화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노후 전쟁의 본질은 유럽의 자립을 저지하고 달러 패권을 사수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후 전쟁의 구체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요 이제 지표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21년 노후 전쟁 직전에 스위프트 세계은행 결제 통화 비중에서 달러가 45%, 유로화가 거의 버금가는 36.7%였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이 비율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2023년에는 미 달러가 45% 이상 50%까지 올라가고 유로 달러는 20%대로
추락하면서 이 전쟁의 목표가 일정 정도 뭐 달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달러 세력의 전략적 목표 두 번째는 유럽 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로 달러와 관련되는 경제적 토대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유럽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러시아의 싼 에너지 고리하고 연결고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거죠. 그 결과 유럽에서 탈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일부는 중국으로, 일부는 미국으로 산업이, 그러니까 독일 산업이 대표적인데 이동을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 경제는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저기는 금융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로조의 위상을 추락하는 거죠. 추락시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유로조의 도전을 무력화시키고 달러 지위를 강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미 조금 달성됐다고 생각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3년 기준 전쟁 직후에 달러 비중이 40.5%로 상승하고 스위프트 결정 비중이 유로는 23%로 급락했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러와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통화로 다시 지위를 탈환했고 그 현재적, 그러니까 유로화는 미래의 도전 세력이라면 유로화는 현재적 도전 세력이었거든요. 유로화의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퇴조길로 들어섰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럽의 이제 경제의 침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안보 종속을 통한 대유럽 지배권을 재강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일 수 있는데, 노후 전쟁의 달러 세력의 유럽 안보가 대미 종속성을 심화시킨 거죠. 그 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 등 유럽의 전략적 유연성 내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추진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거를 일거에 좌절시켰죠. 이번 전쟁으로. 그래서 일정 목표를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전쟁은 기획된 대리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정 정도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정리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대리전의 형태는 뭐냐면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경쟁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경쟁자의 유럽 성장을 소모시키는 일석이조의 대리전이었고, 이 중에 첫 번째 목표, 유럽을 좌절시키고 유로화를 도전을 좌절시키는 성공했지만 러시아를 분해해서 자기 달러 체제의 종속적 하위 체계로 종속시키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정리 국면에 들어섰는데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자본들은 전리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로 중심은 이미 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전쟁을 끌어서 자기의 피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 현재 제국주의의 주요 모순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주요 모순은 뭐냐? 주권국가와 국제 독점권 간의 모순이 이 주요 모순인데 이것이 표면화되고 잠재됐던 게 표출된 게 이번 노후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이 국제 독점 자본의 주 근간이라면 금융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게 주권 국가의 주 목적이죠. 이게 이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모순의 충돌이 구조적 모순으로 나타나고 이게 폭발한 게 이번 전쟁이고 이번 전쟁 속에서 달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국제 독점 자본 세력이 주권 국가를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다. 이 달러 시스템이 이를 분명히 보여줬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스위프트 체제에서의 배제.
이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권 국가의 재산이나 금융 주권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무력화되는가 이런 거를 그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런 거대한 러시아 같은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분명히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주요 모순이 풀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반대급부 1차적 단기적 목표는 완성을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탈달러화하고 비서방권의 경제 블록이 뭐 태동은 이미 됐지만 본격화됐다라고 보여져요. 그 전에 이렇게 머뭇거리던 국가들도 적극 브릭스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스위프트 체제를 대체하는 러시아의 SPFS하고 중국의 CIPS라는 독자적 결제 시스템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 세계로 전 세계에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로도 하나의 이제 주권 체계로 보면 유로라는 주권 체계를 미국산 러시아의 주권 체계인 그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국제자본이 주권 국가의 산업 정책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로의 에너지 정책을 파탄낸 거예요. 러시아하고 대표적인 얘기 이제 노스트림 2를 폭파시켜 버린 거죠. 그게 전쟁이 아니면 그런 현상이 용인될 수가 없죠. 러시아나 유럽이 그런 걸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형태를 전쟁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달러 중심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 자본과 그런 이제 유로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개별 주권 국가가 이게 충돌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러시아와 유럽 간의 충돌이나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 간의 국가 간의 충돌보다는 국제 독점 자본이라는 큰 흐름 네트워크 시스템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라기보다 전쟁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발현이고 따라서 주권적 저항의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표인 게 이제 브릭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느냐? 그 해소는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해야지 이 체계가 해소가 되죠. 그래서 다극화라기보다는 다자주의가 훨씬 낫다라고 저는 표현돼요. 다극화는 몇 개 강대국 중심으로 블록화되는 경향을 약간 뉘앙스를 띠는데 다자주의는 각각의 모든 나라가 자기 주권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국제 질서를 새롭게 짜나가는 거. 요게 이제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글로벌적 불평등이 해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독점 자본으로부터 지배로부터 해방을 전제로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과제가 국제 독점 자본의 국권 초월적 이동을 무력화시켜서 자본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나오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항하는 브릭스 같은 경우는 선별적 통제와 탈달러 결제망 구축으로 소극적으로 일단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주권적 저항의 실천 주체로서 브릭스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브릭스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형태를 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 해야 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위기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시간 관계상 좀 압축적으로 할게요. 한국 경제 위기는 아까 발표자께서 잘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 제목만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지표로 보면 위기 상황 아까 설명 말했던 수출 무역 구조도 악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나 노동 시장도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구체적인 지표를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그 다음에 금융이나 부동산 위기도 상당히 위기 상황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제조업이 구조적 취약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한국에 있어서 가장 다른 거는 부차적이고 이게 중심적 위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조업의 현대 성장해 왔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이 제조업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이미 반도체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상은 중국이 DRAM 생산력을 40%대로 26년에 확보하면 한국은 50%로 그 점유율이 떨어질 거로 지금 거의 70, 80%대거든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뭐 여기저기 회자되는 거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는 뭐냐, 위기의 원인이 뭐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거는 말은 일단 국제독점 자본주의 한국이 하청 계열화된 숙주 경제 구조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 요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예를 들면 금융 유권이 이미 상실돼서 예를 들어서 그 시중은행의 7, 80%가 외국 자본 소유고 따라서 이쪽으로 잉여 가치가 주로 그 분당 한 70% 정도가 이런 금융 시스템의 종속에 의해서 외국 독점 자본으로 이전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치사슬 하위 종속 체계를 아직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피하는 방식도 해외 제조업을, 핵심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공단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자체도 한국의 고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 사슬에서 상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도화된 하청기지 형태로 지위가 계속 봉착해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넘어가고 남아있는 것도 그냥 하청기지가 강화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조적 위기가 있고요. 그러면 그 피지컬 AI 요즘 많이 되는 피지컬 AI와 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모순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상은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일단 기술적 실력과 인지적 종속까지 이제 육체적 종속뿐만 아니라 인지적 종속까지 심화되는 모순이 강화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경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그러니까 AR인지 피지컬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인간 노동이 줄면서 이윤율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위험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채 주도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그 제조업이 계속 2010년대 이후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게 멈추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부동산 버블이나 특히 부동산 버블로 지탱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이게 임계점에 다다랐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발제문에서도 얘기 많이 좀 나왔듯이 외국에 빠져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1,500선의 임계점이라고 이제 아까는 1,4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좀 올라가지고 지금 1,500선을 위험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 요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저는 좀 견해가 달라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너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IMF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뉴노멀적 형창을 띈다. 그러니까 과거에 IMF 때처럼 한국 자체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발제문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투자자들이 외국에 특히 미국의 투자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그건 한 10% 정도뿐이 안 되고 사실상 그 기금들이 리베이싱을 하면서 한국 경제가 작년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율 조정을 하면서 대거
그 외국 자본 비중을 높이면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1,500선을 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안정화되면, 연말이나 이렇게 안정화되면 그 배당금이나 이런 수익이 늘어나면서 일정 정도 1,500선을 전후로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는 크게 위험 요소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한국의 위기에 처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외적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하청 계열화돼. 그러니까 범용제 중심의 하청 계열화되고 자주적 밸류체인 자체의 구조 구축하는데 실패. 근데 이걸 구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미국 편향적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인 에너지 자체를 수급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값싼 에너지 공급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국 중심 편향적 외교와 경제 정책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이 값싼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죠. 요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좀 볼게요. 2026년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 전략평가를 1월 9일 날 발표를 했어요. 요거 또 발표된 거 뉴스에 보면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하면 거시적 낙관론에 기초해서 약간 이제 수치적 회복을 하는데 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장 동력은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는 거에 기초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완만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돈을 풀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 투자도 좀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돈을 풀어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 1,0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그 중에 30조 달러를 AI 반도체 이렇게 하고 이런 민간이나 건설 투자 약 70조 원 해서 요거를 재원으로 통해서 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을 더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금융 자본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리스크 요인으로는 그 고환율 규제가 지속되는 거하고 미중 갈등, 요거는 이제 그냥 리스크 요인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격은 뭐냐?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력 발전을 외피로 쓴 착취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생산력 이면이 뭐냐면 AI가 주로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성장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주로 요 두 가지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럼 이 발전의 결실을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죠. 그거는 뭐냐면 재벌 중심으로 잉여 가치를 독점해서 재벌이 다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결과는 뭐냐?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아까 이제 발제분도 많이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K자 회복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재정으로 이 밑에 서민층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그리고 몇몇 삼성이나 몇몇 현대차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K자 요거는 그냥 놔두고 이 밑에 거는 재정으로 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방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실질적 분배 기제는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의심스럽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국주의적 착취 사슬내의 종속성을 고착시키는 결과가 나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위험한 거는 금융 자본을 이제 24시간 환거래를 하겠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금융자본 투기화에 한국 금융을 더 열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노동자 민중계급이 각성을 해서 자주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뻔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그 자주서 성취를 위한 핵심 과제는 뭐냐? 그래도 과제를 좀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네다섯 가지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핵심은 뭐냐면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금융과 첨단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아까 말했던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정치 경제 속에서 한국의 그런 위험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더 거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헌법 46조 2항을 폐지하고 기소기임제를 도입하는 거. 요거는 근데 헌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헌법 개정해야 되니까 이 기소기임제를 당장 운동하기에는 힘들어. 그러면 헌법 개정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기소기임제를 실행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국민소환제. 요건 이재명의 공약사항이죠. 국민소환제. 국민의회 전자투표제를 시행해서 주요 안건에 대해 국민적 의사를 묻는 거. 그 다음에 정당 보조금을 국민 분배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를 국민투표 참여도와 그 의원의 그 국민 그 공약 그 명령의 복종률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요 세 개만 도입해도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국민 기속제를 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층 계급별 직능 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의회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왜냐하면 현재 구조로는 그 정치를 직업 정치인에게 맡기게 되니까 개인주의 그 직업 정치인의 이 기소유임제와 관련되는 건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시민의 실질적 삶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 삶의 과정으로서 전환시키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방안으로서 계층 계급적 직능 대표제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 35%, 뭐 농민 5%, 중소기업. 이거는 비율은 그때그때 그 협의를 통해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들이 각자 자기 선거인단에 등록하고 나는 여성이다. 아니면 나는 여성이지만 그래도 전문직이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라든지 청년 학생들은 이쪽으로 그 선택해서 등록을 하고 주권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반영하는 투표행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게 재벌을 국유화하고 해체해서 국유화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힘드니까,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시민의 통제권을 확보해서 이 금융을, 시민의 통제권을 하나에 놓고 이 금융을 통해서 경제를, 그 사회적 성격,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시중은행을 국유화하는 거는 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MF 사태가 났다. 26년에 뭐 법을 아까도 발제문에서도 약간 위험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붕괴된다. 이러면 은행으로 가거든요. 벙커런 같은. 그런 위기 시에 보면 전격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면 돼요. 이거는. 그런 실예도 많이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 그랬다가 나중에 돌려줬지만 우리 안 돌려주면 되죠. 국유화 그러니까 그거를 전격적으로 국유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평시에는 뭐냐? 그럼 평시에 가만히 놀고 있냐? 그게 아니라 평시에는 다음과 밑에 같은 걸로 해서 시민 통제 방안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그래서 이제 공익이사제나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 지표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민금융위원회를 설치해야 돼요.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거의 재벌과 이 은행의 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은행이라든지 특히 한국은행 같은데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술 주권, 특히 AI 알고리즘과 공공성 자산화하고 로봇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데이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데이터를, 플랫폼 대기업이 자기
이익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 데이터에 대한 내 권리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개인적 이번 쿠팡 사태나 이런 것도 많이 있듯이 이런 거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알고리즘이라든지 AI 알고리즘 공공 자산화 시키는 거 요거 이제 연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로봇 인프라 같은 걸 구축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쓸 수 있게 공공재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에 자주도 클러스터 수평적 클러스터 체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이 로봇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요런 걸 이제 연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독자적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민 정부가 돼야 돼요. 주권과 아까 말했던 주권과 국제 독점 간의 갈등 모순이 주요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 이때 저는 이제 국민 주권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인민 주권이죠. 인민 주권을 정부가 수립하는 그 주권이다. 주권의 어디 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적 정부가 주도하는 수평적 전문화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안정적인 공무원과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종속적 하이크라 된 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